제8장 경찰 통제입니다. 먼저 경찰 통제 기본 요소를 보면은 권한을 분산하고 또 공개를 하는 것이죠. 행정 통제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 행정은 실체적 권리에 관심을 두어서 절차적 권리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개별적 참여 외에 경찰위원회 등 간접적인 참여 장치도 있다. 경찰위원회가 간접적인 참여 장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경찰 조직의 정책 과오는 둔감한 편이고 개인의 비위 문제는 민감한 편이다. 그리고 환류, 피드백이죠. 그리고 제가 좀 더 보충을 한다면 이것은 실무종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개인의 형사, 민사, 징계 책임을 말하고 accountability는 경찰 행정에 대해서 조직으로서 지는 책임입니다. 그것은 설명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우리 실무종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ccountability를 보면은 우리가 account for라고 했죠. 수거로서 이제 무엇을 설명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영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account for라는 게 설명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설명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알면요. 그리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개인이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이 자기 의견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조금 더 쉽게 또 아도서로 기억을 한다면은 account니까 어케 설명해 이렇게 어케 설명으로 해서 accountability는 설명 책임이 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통제 유형을 보면은 민주적 통제와 또 사법 통제가 있죠. 민주적 통제는 이제 국민 감사를 청구하는 것, 19세 이상이 300인 이상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됐었죠. 올해 경위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자, 19세 이상이고 300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라고 할 때 감한다 4에서 1을 그러면 3이 나오죠. 그래서 300일이라는 것을 연상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위원회는 당연히 민주적 통제인데 다만 이제 행안부 장관의 제2요구권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는 되기 어렵다고 이렇게 우리 실무집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제2는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 행안부 장관은 열리를 요구하죠. 그렇죠. 10일 내에 제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위원회는 1회 7일 이내에 재결정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법통제는 뭐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이 되는 것이고 사전통제, 행정절차법은 사전통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론에 이르기 전에 절차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통제가 됩니다. 그것은 청문이라든가 입법예고, 행정예고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이런 것들도 사전에 통제를 하는 것이죠. 사후통제는 사법심사가 주가 됩니다. 사법심사. 그리고 이제 예산을 썼으면은 예산 결산권이 될 것이고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또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징계라든가 감사, 사후 처벌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전과 사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가 있는데 내부라는 것은 우리 경찰 내부를 말하는 것이죠. 경찰 내부가 아닌 것은 다 외부 통제가 됩니다. 비록 그것이 이제 행안부라든가 뭐 경찰위원회라 할지라도 이것은 외부 통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경찰 내부, 우리 계급을 가진 우리 경찰관 내부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통제를 보면은 청문감사관제도 훈령이나 직무명령권이 되고 행정통제는 뭐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 경찰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것도 행정부에 있으니까요. 경무관 이상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돼 있죠.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이 감사원, 국가인권위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통제가 되겠습니다. 자, 입법 통제는 입법권이고 예산, 심의 결산권, 국정감사 조사권, 사법 통제는 뭐 행정 소송을 한다 이제 국가배상 소송 명령 책임이고 민중 통제는 여론이나 언론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는 주로 사법심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사후 통제가 발달했고 행정소송에서 열기주의를 개괄주의로 전환했습니다. 열기주의라는 것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한한다 그런 식으로 한정을 해둔 것이죠. 열기를 해둔 것이죠. 나열을 해둔 겁니다. 근데 개괄주의는 그렇게 별도로 나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소송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괄주의가 소송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죠. 그래서 법원 통제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미법계는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죠. 이 제도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절차적인 통제에 해당하고, 절차적인 통제는 사전 통제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대륙법계는 이제 사후 통제가 발달했고, 영미법계는 제도적, 그리고 절차적, 사전적, 그러한 통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 경찰 책임자 선거, 자치경찰제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신고하는 방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증거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실명으로 하고 구두가 아니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 증거가 있다면 증거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는 이제 감사원이라든가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그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 부패 행위자가 발견되면 유엔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은 우리 경무관 이상이 포함되는 것이죠. 뭐 장성급 장교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제 신고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연장을 해서 계속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조사가 끝나면은 10일 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사 개시, 종료 10 그랬죠. 일반적으로 조사를 개시하면 뭐 10일 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종료를 하더라도 10일 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죠.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0일 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주면은 위원회에서 신고를 했던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60일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수사과에서도 그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은 60일 내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범죄 수사 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연장을 받아서 조사는 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하는 기간은 60일이 나오고, 60일 나오는 것이 또 소청위원회 보면 소청위원회에서도 60일 내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실무조합에서 60일 나오는 것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 이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정보 공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개 기관은 국가나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한정된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죠. 공개 원칙은 이제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답니다.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공개도 되는 내용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있는데,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1호부터 이렇게 8호까지 있는데 보면은 다른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뭐 공개하면 안 되겠죠.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기가 어렵고, 국민의 생신제, 보호에 관한 사항, 우리 경찰의 이제 보안관찰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것은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이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 또 범죄 예방 수사, 공소 제기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해서도 공개 안 할 수 있습니다. 폭력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이제 판결됐고, 감사, 감독,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또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겠죠.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이나 지위는 개인정보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이나 영업사항 비밀에 관한 사항, 또 부동산 투기, 매점 명세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비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서 또는 말로써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로써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청구를 하게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정보 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말로 해도 조서로 작성을 해서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숫자와 관련해서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숫자들이 좀 복잡한데 이것들을 다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 신청을 하게 되면 10일 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일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제가 좀 메모를 해놨는데
민원의 처리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은 청구를 한 그 날부터 하루가 카운트가 되는 것이죠. 첫날을 산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기 때문에 전체 기간이 10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공휴일이 빠지면은 또 날짜가 줄어들겠죠. 이게 첫날을 산입하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아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뭐 오후에 정보공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루를 공개하는 날에 산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정보공개 열람 신청을 한다고 할 때 열하고 10하고 연관해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일 내에 정보공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20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비공개 결정이 났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부분 공개 결정이 났더라도 왜 전체를 다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7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7일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죠. 상당히 암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정보공개 신청을 한 다음에 이 연장 10일도 연장하면 20일이 되죠. 20일이 지난 다음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 결정을 기다려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는 그 소청심사위원회라고 있죠. 그것은 행정심판 전체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소청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일반적인 행정민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정보 비공개 신청은 정보 공개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제3자의 정보와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3자에게 당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3자는 이제 의견을 제출하겠죠. 그 의견은 3일 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견을 제출을 한다는 의미는 자기 정보와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비공개 요청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공개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제3자는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도 바로 이제 이의신청을 기다려서 심판이나 소송 가는 것이 아니라 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심판이나 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개를 하는 그것을 공개 실시라고 하는데 실제 공개를 하는 것은 공개하자마자 바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0일 간격을 두는 이유는 비공개 신청한 사람이 앞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또 행정심판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이죠. 만약에 공개 결정을 하자마자 바로 실시를 해버리면 이 신청인이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을 해서 뭐 자기가 이기더라도 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아래에 보면은 이제 아두토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의신청이란 말이 나오죠. 이의신청. 여기서 이제 2는 2가 되고 시는 3이 되고 청은 7이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서 2, 3, 7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20일 내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은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은 7일 내에 이의신청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신청이 있죠. 비공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위에 보면은 이제 337이 나옵니다. 제3자에게 통보를 하고 그러면 3일 내에 비공개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7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말로 만들면은 비공개 337 박수부대는 30일 간격으로 동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37이죠. 우리가 337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뭐 정치 집회라든가 다양한 그런 모임에 있어서 우리가 박수부대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부대 이름이 337 박수부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비밀리에 움직이게 되니까 비공개 337 박수부대입니다. 근데 이 부대도
너무 자주 부르면 안 되니까 30일 간격으로 동원한다는 뜻입니다. 공개 이의신청과 비공개 이의신청을 한꺼번에 암기하면은 공개에 대해서는 237, 비공개는 337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 법률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일 더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인데 우리가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올 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일 더 연장하면 20일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시험에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가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자에게 통보할 때는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통지를 받은 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 없이라는 말을 3일 내에 요청하는 것과 서로 바꾸어서 문제가 출출할 수 있는 것이죠. 3일 내에 뭐 통지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청구인은 정보 공개 및 우선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또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입니다. 지수 유지가 아니고 이러한 공공복리 유지 목적인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를 보겠습니다. 자, 소속은 정보공개위원회 전공인데 행안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각 기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찰서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비공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은 우리 기관에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적인 것, 제도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훨씬 그 레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주로 정보공개위원회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위원단이 있고 민간 위원들은 뭐 이렇게 있는데 5명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이죠.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일반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의결은 이제 정보 공개 정책 제도 기준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회나 법원, 헌재, 선관위는 제외되는 것이죠. 이것은 행정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외한 행정부 내의 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관에 있는 이제 전공심을 보면은 위원장은 경찰청에서는 차장이 되고 경찰서에서는 교무과장이 되죠. 여기도 이제 민간위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민간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숫자를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위원장을 제외하게 되죠.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제외가 되느냐 포함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 요소로 등장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있죠. 경찰징계위원회는 이번에 바뀐 규정이죠. 여기서는 이제 위원장을 포함해서 2분의 1 이상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참고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보면은 2분의 1 이상인데 우리 정보공개법에 보면 2호 내지 4호에 보면은 이제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뭐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그러니까 뭐 국정원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또 수사기관이 되겠죠. 이런 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주로 한 국가기관이니까 이제 그러한 기관이 되겠죠. 3분의 1 이상만 민간으로 위촉하면 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을 보면은 주요 내용은 처분이나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계획이나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실무종합에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기를 하면은 행정절차법으로는 개조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행정개조는 불가합니다. 보통 입법상으로서 법률로서 이렇게 행정개조를 해야지 행정절차법으로서 행정개조가 불가능하죠. 말이 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으로서는 행정개조는 불가하다. 뭐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송달은
교부 송달할 때는 그 사무원이나 동거인에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해버리면 그런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어두고 문서를 그 송달 장소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 송달이라고 하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주소가 불명하거나 송달이 불능한 사유로서 공시 송달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를 하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엔드입니다. 자, 효력은 도달주의죠. 효도라고 했습니다. 효도 마찬가지로 도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효도.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입력이 되면은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이것은 의견 청취의 종류는 이제 청문과 공청회, 의견 제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공개 원칙이죠. 공청회는 청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원칙입니다. 청문과 공청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비공개하는 것이냐 공개하는 것이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청문도 이제 공개는 할 수가 있죠. 공개는 이제 당사자가 신청이 있거나 청문 주재자가 인정을 할 때는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때는 공개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청문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하는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등이라는 것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청문은 비공개가 되는 것이죠. 일반인이 지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건은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인정을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에 보면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공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공청회는 공개하는 청문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당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요건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행정청이 인정을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제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 없었어요. 이 공청에 대해서는. 근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보면은 30명입니다. 이 이상이 요구를 하면은 이 공청회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사항을 미처 제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런 이제 그 정호 사항은 별도로 또 표를 해서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 제출을 보면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시, 자, 위에 나왔던 이 질문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청문회나 공청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 제한하는 처분할 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청문을 하게 한다든지 공청회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면은 최소한 의견 제출 기회는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의견 제출이죠. 우리 22조의 제목은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을 받는다는 것이죠. 청취란 말이 훨씬 더 큰 의미죠. 청이라는 들어가니까 벌써 뭐 청문회라든가 공청회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죠. 의견 제출은 청문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을 때 자기가 이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더 작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청취와 제출을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견 제출은 서면이나 말로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 제출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행정기관이 인정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의견이 이유가 있어 라고 인정을 했다면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인정하지 않고 이게 아리까리한데 내지 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혹은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반영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인정을 했다면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법률의 규정이 많이 되어 있죠. 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 이유는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당사자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이유가 있어, 그래서 모두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게 대한 이유는 당사자가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유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단순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혹은 경미한 처분, 그래서 당사자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고, 또 긴급한 처분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주요 날짜를 보면은 공시송달이라고 했는데, 공시라고 하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말하죠. 공시생들은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풀려야 됩니다. 공시생 일사천리. 그래서 일사가 나오죠. 14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청문은 이제 푸른 문이 되겠습니다. 블루도어죠. 청문을 열기 전에는 놓고야 됩니다. 청문을 열기 전에 통지한다. 연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10일 전에 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입법 예고는, 예고란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자란 말의 그 모음이 복모음이죠. 이것을 분리하면은 여의고가 됩니다. 여의고, 여의공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는 숫자법으로 4가 되죠. 아야, 여, 네 번째 오잖아요. 그래서 4가 되고, 이는 2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상 입법 예고는, 40일 이상,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예고는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여의고에서 4와 2를 연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과 소송 국가배상법을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은 개괄주의로 국민의 권리 구제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대통령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가 불가합니다. 우리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작용에 대해서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국회가 어떤 일을 했다거나 법원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원래 행정부의 수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좀 더 독립된 기관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가 안 됩니다. 뭐 소송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행정심판 대상의 처분은 행정적인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데, 경찰서장과 지방청장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무정감의 지문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장과 청장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경찰서라든가 지방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자,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뭐 이미 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죠. 당사자의 신청이나 혹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집행정지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집회금지 처분이죠. 어디 뭐 광화문 앞에 집회금지 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금지한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고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인용이 되면 금지한 처분을 정지를 시키니까 결국은 집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서위배가 아니죠.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뭔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국가배상법을 보면은 국가배상법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딱 두 가지만 국가배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하게 되는데, 주체라는 것은 이제 피고가 되는 것이죠. 피고는 국가 아니면은 지자체 딱 두 개로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하고 섞어서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죠. 서울청 소속의 어떤 경찰관이 불법 행위를 했다면, 이제 그 국가배상 소송을 한다면은, 국가 아니면 지자체인데, 서울청 소속의 경찰관은 국가경찰관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청장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경찰청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또 경찰청장이 어떤 권한을 위임을 했다면 그 피위임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경찰관이 직무로 순직, 공상 등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위정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사망을 했어요. 이 경우에 이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해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중 배상 금지 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다. 그렇죠. 경과실인 경우에는 구상하지 않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양도 압류하지 못한다. 영조물은 도로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이제 인공 곡물과 또 하천 같은 것, 자연 곡물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영조물의 설치 관리 화자로 인한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죠. 다만 설치 관리상의 흠이 아닌 불과 학력적인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신호기는 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하지만은 지방청장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호기가 고장나서 사고가 났다면은 우선 이제 설치 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지만은 이 관리 권한이 있는 국가도 함께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외국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호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